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의 칼럼 착취형 성장정책의 파국적 종말이란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기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모든 약속이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한 개 한 개 모두 따져보고 또 따져봤다고 전 국민에게 공언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전에 내팽개에 쳐버렸고, 세월호 약속은 대통령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뒤에서 와해 공작이 시작됐다. 반값 등록금은 무늬만 반값인 채 끝났고, 깃털뽑기식 서민증세와 담배세 인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둔갑하고 말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4대 중증 질환, 행복주택, 행복전세도 대부분 변질되거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말 뒤집기의 선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약속을 못 지킨 걸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미안함 내지는 말을 번복한 데 대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인지, 혹은 정말 자신은 약속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건 우매한 신하들과 무지몽매한 백성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잘잘못 자체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건지,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남아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건 편견과 무지로 가득한 비뚤어진 정책들 뿐이다.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못 느끼니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은 더욱 강력하다. 그것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몫을 가져가야 기업이 성장하는 정책, 중소기업 몫을 앗아가야 대기업이 성장하는 정책, 가맹주 몫을 가져가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장하는 정책, 이런 것이 착취형 성장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서 기업을 살찌우는 궁핍화 성장 정책이다. 이는 모두를 궁핍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한다. 그런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 그런 성장을 하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까?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질까? 가계 부채 문제도 폭발한다. 그 끝에는 파국적 종말만이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를 죽이는 이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이 독경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입법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중재로 어제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담판 짓기 위해 3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오늘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사퇴는 하지 않지만 20대 총선에 관한 권한을 선대위에 이양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성곤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수도권 의원들이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안철수 탈당 사태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 수립 모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론을 결의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선대위 구성안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대신 총선 공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비주류 일각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주류 의원들 역시 조기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의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시켜서 당의 혁신 공천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 안에 이 문제의 해결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방안을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담판적 성격의 회담입니다. 한편 기시다 외무상의 방안 일정부터 양국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됐지요. 이어서 위안부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 편지 형태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이 보도되더니 급기야는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일본의 언론 플레이, 극에 달한 듯한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설픈 타협으로 이 문제 대충 봉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 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새 및 세월호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이 팽목항에서 쓴 칼럼이 있습니다. 팽목의 성탄, 촛불 9개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처음엔 시신이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 아이는 구조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나흘 후부터 내 아이가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공포가 덮쳤다. 시신 찾은 엄마 자리에 앉으면 나온다. 화장하면 나온다. 집 청소하면 나온다. 소문이 돌 때마다 엄마들은 자리 쟁탈전을 했고 화장을 했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 9명이 세월호 안에 남아있다. 오후 6시 반 컨테이너 박스 분향소 옆 쉼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땅끝노회 주관으로 성탄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앞으로 나왔다. 단원고 학생 조은화 엄마 이금희 씨는 푸석한 얼굴로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은화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게 정말 싫은데 2014년 4월 16일을 619일째 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4자리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인양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어쩌나. 인양됐을 때 아이들이 없으면 어쩌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월호에서 9사람을 안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창문 안쪽 희생자 295명의 사진과 미수습자 9명의 빈 액자를 보면서 세월호가 지겹지도 않냐는 물음을 떠올렸다. 사고일 뿐이라고.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잊자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나도 당신도 마음 한구석 불편함이 싫은 것이다. 그만 털어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같은 사회를 살던 사람이 맹골 수도에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데 4월 16일을 619일째 살고 있는 건 은화 엄마만이 아니었다. 2015년 우린 세월호 안에 우리 스스로 짓고 방임한 악 속에 갇혀 있었다. 팽목항에서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사회 2부장이었다가 논설위원으로 보직이 바뀌었네요. 한겨레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약속 뭐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다. 세월호 참사 1년 8개월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언한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도 겉돌면서 또 한 해를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도를 맞아서 하루속히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겠다고 했다. 안산시와 유족들은 병원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이 300억 원으로 많이 드는 데다 트라우마 치료 외에 다른 증상은 기존 병원을 이용하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100억 원을 들여서 안산 지역에 트라우마 센터를 짓겠다며 설계비 3억 8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설계비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세월호 집중 피해 지역인 안산 주민들의 심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의 반짝 약속을 했다. 이에 안산시는 공동체 복합시설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건축 부지를 낼 테니 건축비 1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용이 안 됐다. 안산 YMCA 유홍번 사무총장은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산 지역에 뭘 한다고 약속은 많이 했지만 정작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체감이 없다. 또 다른 한겨레 기사입니다. 세월호 수습 발 빼는 정부. 안산 진도의 전담기구 해체되나 이런 제목인데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 뒤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세월호 사고대책 전담기구의 운영 종료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자치부는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시와 수색 선체인양 작업 중심지인 팽목항이 있는 진도군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대책 전담기구의 운영 시한을 내년 3월 31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해체하거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나눠 맡겨야 될 처지인 이들 자치단체들은 아직 세월호 참사를 수습 중인데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라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안산시와 진도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조처는 방을 뺄 테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도군 허은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과장은 사고 초기부터 밤낮 없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머물 시설과 먹을거리, 전기비 등을 지원하고 비품도 고장나면 고쳐주는 등 지원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라면서 당혹해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협의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었음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이지요. 우리의 원칙은 별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이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된 어설픈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측의 황당한 언론 플레이로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불쾌하다는 반응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볼 요량이라면은 생각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연내 해결. 누구를 위한 연내 해결입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명망가 단수 추천하기로. 이에 대해서 친박 전략공천 막던 뚝을 붕괴시켰다. 친박은 전략공천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김무성 대표는 안 된다. 전략공천이라니 투명한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한다. 경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결국 친박이 승기를 잡은 모양입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가 심야까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단수 추천제와 우선 추천 지역 제도를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단수 추천제는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단수로 중앙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우선 추천제는 당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후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두 제도는 김무성 대표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던 전략공천제의 변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에서 두 제도 모두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당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전략공천제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온 친박계 인사는 특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전략공천제를 막았던 뚝이 허물어졌다. 이런 입장이다. 네, 이 김무성 대표 전략공천 절대 안 된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당원들이 국민들이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예, 이것마저 양보한다면은 그동안 내년 총선 룰과 관련해서 스스로 관철할 원칙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완전한 백기를 드는 셈이 되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의 뜻도 이러할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인재 발굴로 난국을 돌파하려 애써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번째 성과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영입이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당을 선언했다.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표창원 전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그는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의 발견은 오직 정치만이 할 수 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당 공동대표 시절인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정치를 함께하자고 권유했던 것을 비롯해 최근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의당 관계자들의 영입 제안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입당 요청에 응하게 된 것은 와해되고 분열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이번엔 부족한 제 힘이라도 보태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총선 역할은 모두 당에 이임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입은 누구일까요? 한겨레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초대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영입을 추진해서 안철수 의원의 허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장하성 교수는 정치 불개입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 문재인 대표가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난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사 봅니다. 문재인 대표 쪽은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안철수 의원의 측근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 데 반발해서 탈당한 이용섭 전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냉담한 광주 민심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사에게도 영입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고사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 영입과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 눈길을 끕니다. 새정치연합 인재 영입 1호가 고작 논문 표절한 싸움꾼인가. 논문 표절한 싸움꾼. 조선일보는 표창원 전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표창원 전 교수가 1997년에 썼던 자신의 영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2013년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늘어나니까 그때서야 표절임을 인정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호언했지만 이번에 확 태도를 바꿨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말 바꾸기나 하는 사람, 표절하는 사람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정치할 수 있으면 할 것이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 엑세터대 대학원 여기를 나왔거든요. 표창원 전 교수가. 이 대학원에서 표창원 전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의 입장을 성실하게 접한다면 조선일보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절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출처는 밝혔는데 간접 인용 또는 직접 인용 부분이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옴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외국 학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 추입니다. 그래서 표창원 전 교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도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사이를 구분하는 선은 매우 얇고 상당수 학자들이 이 선을 넘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비판,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표창원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경찰이 발빠르게 조사하지 않은 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으시면서 사실 오늘 그 경찰대에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일단 참담하고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 포항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오셨고,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경찰에서 있었고.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산업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고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독재를 하셨고 독재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셨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목숨을 잃으신 분도 많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직전 토론회. 표창원은 경찰대 교수직을 던지는데 대선 직후에는 전국을 돌며 대선 패배에 낙담한 시민들을 끌어안는 프리허그 운동을 벌이고 당시 광주 MBC 보도. 진보 진영에 몰표를 던진 광주 시민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실감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를 안아주러 또 안기러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 기다림 끝에 표창원 교수가 등장하자 광주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또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교수님 오셔서 안아주시니까 한결 낫네요.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호남권만 이렇게 왕따처럼 외톨이처럼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왕따 같은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준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 광주를 가득 메웠던 상실감과 우울함이 충장로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다독인 순간 잠시나마 사그라들었습니다. 표창원에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대선 후에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 100여 명이 모여 황당한 전쟁 대비, 통신회사와 유류고 파괴와 공격을 언급한 이석기 무리들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야기하는 새누리당은 훨씬 더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과 검사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몰아 국론을 분열하는 폐악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고 역사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케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그 권력. 끝은 비참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내각을 해체한 뒤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창원은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데 가장 최악의 상태에 내몰린 야당에 들어갑니다. 저라도 함께 해야만 야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정치에 관심 없다던, 참여하지 않겠다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까? 2013년 인터뷰. 많은 분들이 네. 그 돌직구 표창원 이 이미지를 가지시고 네. 이분이 정치계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제2의 안철수 현상. 예, 하거든요. 네. 이러시다가 저희한테 아니라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정치권에 입문하시면 저희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아직 없으세요? 아니요. 그 네. 부분은 제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야당, 네. 여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란 것 그 자체 제가 인간인 이상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 그 약속 역시 제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좀 무책임한 약속은 하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저는 정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정치에 몸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이고 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제가 정치를 한다면 그때는 순수한 순진한 입장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 누구보다 아마 정치를 잘할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때가 돼서 제가 정치를 한다면 그때는 순수한 순진한 입장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 누구보다 아마 정치를 잘할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그만 나가줬으면 감원에 갇힌 세밋 구조개혁, 이런 제목입니다. 세밋 감원 한파가 매섭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만 올 1월에서 11월 5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에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명퇴, 즉 명예퇴직, 찍퇴, 찍어서 퇴직 등으로 밀려서 나간 사람이 부지기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9년에 5만 5천 명에 육박한다. 올해를 한 달 남겨놓고 12월에 희망퇴직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2009년 규모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 감원 한파가 아직 진행형이란 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세밋 또 새해 초에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 교수는 경영진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은 거의 제로라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쥐어주고서라도 미리 내보내야 추후 인건비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감원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도 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이를 인력 구조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유가 하락으로 제조 원가 등 비용 부담을 많이 던 기업들이 지금 과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잘라야 할 정도로 위기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노인복지에 투입한 예산이 약 9조 원에 달하는데 375조 원 되는 전체 국가 예산의 2.4%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노인 취약계층에는 온기가 미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왜 나한테 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빈곤의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기 노인으로 분류되는 약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06년 10명 중 5명꼴이던 빈곤율이 지난해에는 10명 중 6명꼴로 증가했다.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이게 무슨 차이냐? 75세 미만은 전기 노인이고요. 75세 이상은 후기 노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은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65세 이상 그냥 일률적입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이 어렵고 소득 금액 자체가 적은 데다가 국민연금 등의 수급률도 떨어집니다.
네, 이 어르신 세대를 위한 공적 안전망 너무나 절실해 보입니다. 이분은 뭐 큰 걱정 없이 살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말입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입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식 후보자가 서울시내 아파트 오피스텔 4채를 소유한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준식 후보자가 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로 현재까지 1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준식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3채의 시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31억 정도라면서 이준식 후보자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이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매입 당시는 실거래가가 21억 정도였다. 시세 차익이 최대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밝혔다. 기준 시가로는 4채 가격 총액이 17억 6천만 원 정도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통해 재산 축적을 해왔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달라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투기는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내정자는 매입한 다음 보유를 쭉 해왔기 때문에 투자 개념이지 투기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명했다. 네,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가 면세점에 대한 5년 한시법으로 인해서 탈락한 2곳의 직원들 걱정해주고 나섰습니다. 일면 버릿 기사로 말이죠. 경력 26년 차 김해공항점 폐점하는 바람에 서울에 왔더니 다시 날벼락. 신입 직원들 청년 고용절벽 겨우 넘었는데 또 백수되나. 그들은 하루아침에 잉여가 됐다. 게다가 80%가 여성 전문 인력이었다. 이들은 5년 한시법, 이 법을 만든 의원 꼭 만나 따져 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의원이 누구일까요? 조선일보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는 말을 노동자의 입을 빌려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5년 한시법, 이분들을 잘라버리려고 만든 법입니까? 그 법의 입법 취지를 알아봐야죠. 주간경향의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면세점 사업은 관광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같은 그런 세금의 징수를 포기한 특수한 영역이다.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판매 특허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기업에게 거둬서 국민에게 쓰일 세금을 덜 받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은 당연히 사회에 상당 부분 쓰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아무개의 뱃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개가 누굽니까? 재벌 오너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시행하는 재벌 오너. 면세점 사업에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다. 예. 그냥 매장만 열어놓으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지요. 재벌이 이걸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5년 한시법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5년 한시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탈락한다면 그 면세점 문 닫아야지요. 그렇다면 노동자들 고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재벌 일가의 이야기는 숨기고요. 고충받고 있는 노동자들 이야기만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렇게 노동자들 고용 챙겨줬습니까? 면세점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가로채고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재벌들도 이걸 스스로 한번 개선해 보라고요. 누가 5년 한시법 만들자고 말하고 또 국회의원 다수가 통과시켜주겠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개혁적인 경제학자로 통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동아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1200조 원대의 총 규모도 문제고 부채 규모나 원리금 상환 비중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정부는 이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 규모를 보고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전성인 교수의 진단 한번 들어보시죠. 주목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하다는 시각은 철저하게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만 금융기관은 안 망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어서 정부는 최근까지도 가계의 부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옛날에 이런 그 조크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어머 여보 어떡하지? 내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지금처럼 이렇게 가스불이 알아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내가 저 목욕탕에 물을 틀어놓고 왔거든. 이런 조크 기억하시죠? 예. 불이 나도 걱정 없다. 예, 목욕탕에서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불이 꺼질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만 주책 없이 웃었네요. 예.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사건의 수사검사가 내부 고발로 파면당한 교수들에게 학교 쪽과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민모 검사는 지난 6월 중순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당한 배재흠 교수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학교 쪽이 복직시킬 뜻이 있으니 대화해서 합의를 찾으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이 민모 검사가 이야기한 접점, 즉 합의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 비리를 폭로해서 파면당한 교수에게 사건과 전혀 별개인 복직 운운하는 것은 검사로서 객관성을 잃은 태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모 검사의 민낯이 궁금하네요.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경향신문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소요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했지만 이 소요죄를 적용했다가는 자칫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리 검토 후 결론을 내리겠지만 무리하게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검찰 지휘사항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검찰 일선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 교통방해 등 8개 혐의가 있는데 굳이 이례적인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또 인천항쟁 당시 그때 소요죄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처음 적용하는 건데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렇다고 이 소요죄 들이대자니 과도하기도 하고 따라서 부담도 되고 그리고 도로교통법만으로 기소하기엔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경찰로서는 딜레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맞서는 대안교과서 집필 작업이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전북, 강원, 광주, 세종교육청이 주축이란 것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시대별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 10여 명을 집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국정교과서가 보급되는 2017년 3월에 발간해서 맞불을 놓을 계획이었는데 국정교과서 문제점과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학기 늦추기로 했다. 대안교과서 집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구체적인 집필 내용은 공청회와 공개 토론 등을 거쳐서 수시로 검증받기로 했다. 특히 기존 교과서가 중앙 중심의 역사 기술에 치우쳤다면 보조 교재는 각 지역의 역사를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이안의 현장 GT. GT는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GT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세조사와 시세 분석, 현장 조사 훈련을
물건별로 직접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직접 배우는 경매 교육과외입니다. 총 5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경매 실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하루 80분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닌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입니다. 본 과정은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입찰 실습, 특수물건 조사 분석, 유치권 조사 협상 과정으로 총 5회로 진행됩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정말 춥습니다. 낮에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이후 수요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새해 보기 쉽지 않겠다는 그런 예보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뉴스 고로케 개발자인 이준행 씨의 한겨레 칼럼 어뷰징 기사 3년 관찰기란 제목의 재미있는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주 전 어느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 언론사는 암흑의 교통사고 사망, 과거 새빨간 비키니 입고라는 제목을 달아두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후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어느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뉴데일리 아닙니까? 예. 이미 언론계 전반의 저널리즘은 물론이고 염치마저도 사라진 결과다. 신문 기사 제목에 충격, 경악 같은 낚시 단어를 반복해서 달아두었던 것을 모아 순위를 매기는 충격 고로케 사이트를 만들었던 게 햇수로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때도 어느 여배우의 자궁암 수술 사연을 전하는 기사 제목마다 자연 임신 못해 충격이라고 써둔 것에 화가 나서 간단히 순위 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사이트를 선보인 뒤 언론사들이 부끄러워서라도 낚시 제목 기사 송고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되레 한 언론사에서는 경쟁사가 얼마나 더 어뷰징하는지를 살펴보는 사이트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고 귀뜸해 주었다. 낚시 제목 1위를 달리던 한 경제신문 온라인 책임자는 부끄럽지만 나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살살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순위 집계를 종료한 것도 어느 끔찍한 기사 제목 때문이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한 언론사가 세월호 희생 여고생 스마트폰 사진에 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던 것이다. 참사의 고통도 누군가의 슬픈 죽음도 그저 즐거운 소비의 대상으로 다루는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언론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낚시기사 앞에서 저널리즘을 꾸짖는 잔소리는 이제 하나마나한 소리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방문했던 지난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저지하려던 학생들과 이들을 막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학교 안에 진입했던 경찰이 충돌을 빚었다.
그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는 경찰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충돌 뉴스 대신 이화여대 출신 미스코리아 연예인의 노출 사진 기사가 마구 쏟아졌다. 이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은 신호다. 저널리즘과 사명감을 자존심으로 삼는 언론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배우의 죽음 앞에 비키니 사진을 내밀었던 그 언론사는 한반도의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구호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 누가 한반도 민주주의의 어둠을 몰고 왔는지 모를 일이다. 염치마저 없어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비평도 소용없어진다. 사명감 없는 이들에게 저널리즘을 꾸짖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제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킬 구조적인 방안을 궁리할 차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